코로나가 언제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기회와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힘듦의 한계점을 지나가긴 했어요.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분노가 약간 이제 용기로 바뀌는 시점인 것 같아요. 중요한 시기죠, 이민년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기율 선생님. 네. 자, 여러분, 신기율 선생님 너무너무 반가우실 겁니다. 신기율 선생님은 마음치유 전문가, 그리고 철학자, 그리고 그루맘 교육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아마 지금 우리 NKTV를 시청하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신기율 선생님을 뭐 3번, 4번, 특히 해가 바뀔 때면 나타나는 그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내년에 어떤 마음으로 더 힘들면 어떻게 그거를 잘 이렇게 해석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거 한번 우리가 같이 선생님부터 얘기 듣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자, 작년 한 해를 딱 보면 어떠세요? 이건 어떤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한 해였죠, 작년에. 특히 사람들이 너무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걸 못하고 노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인내력에 되게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자기 수행을 위한 기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자기의 어떤 한계치를 잡고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나를 공부했던 분에게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기회와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작년에는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그러면은 정서적으로는 어떨까요? 작년에 화났어. 이민년은 화 좀 가라앉힐까요,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애할 때 그 사랑 호르몬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가면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해도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생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살려고 그러는 거겠죠? 네, 근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도 그렇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계속 그 감정이 나에게 오면 익숙해져요. 코로나는 그대로일 텐데 이제 점점 두려움은 없어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이겨내면서 할 수 있을까? 그 분노가 약간 이제 용기로 바뀌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 이민년이. 네. 그래서 아주 또 중요한 시기죠, 이민년도. 그러면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용기나 희망으로 이게 조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해. 마치 이제 쥐가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덤비듯이 충분히 뭔가를 대비를 하면서 그래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서 일어나실 거예요. 막 하고 고양이한테 덤벼봐야 되겠다. 코로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럼 각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이 시기에. 시대가 변해가는 걸 보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12월 23일 날 세계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 머리에 칩을 이식을 해요. BCI라고 하죠. 칩을 이식해서 컴퓨터랑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면 컴퓨터에 그 생각이 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페이스북에서 간단한 걸 했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손도 쓰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영화 그대로야, 요새 진짜. 그러니까 이거 저는 제 생각을 들키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연동돼서 막 그게 막 안 글로 안 심으면 되죠. 안 심으면. 너무나 많은 암시를 주고 있는 해. 그래서 저는 올해의 키워드를 징조와 통찰이라고 정했거든요. 징조.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단어였어. 징조. 징조. 그걸 이제 뭐 미래학자들은 뭐 예측, 트렌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예측을 하지만 우리들은 이게 뭐지? 하고 뭔가 느껴지는데 뭔지는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새해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 너무나 다 힘들고 분노에 차 있고 이제 힘듦의 한계점을 지나가긴 했어요. 이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보면 벌써 2년째 문을 제대로 활짝 손님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계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릴까. 어렵게 자기를 버티고 계시는 분, 그리고 뭔가 그런 징조를 통해서 뭔가 더 성장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아울러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지금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철학, 가상현실이 마치 현실처럼 돼가고 있는 시대에 제가 생각한 단어는 호접몽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호접몽.
그러니까 옛날에 장자 하셨잖아요. 네. 장자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나비를 본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그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다가 꿈을 깨니까 다시 자기인 거예요. 그걸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나비인가? 아니면 저 나비가 꿈을 꿔서 나인 건가? 꿈과 현실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이 호전명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현실 속에 내 아바타를 넣잖아요. 네. 그 아바타가 나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더 지나면 혹시 나도 누군가의 아바타가 아니야? 마치 매트릭스처럼 그런 내 실존에 대한 약간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선생님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3D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아바타가 있게 되면 진짜 아바타로 활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바타 상점에서 일하는 세일즈맨은 8시간 일할걸요? 거기서 선생님 말한 대로 걔가 나고 얘가 아바타. 그러니까 아마 걔네가 우리를 저기 뭐지 피지컬 아바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디지털 휴먼 피지컬 아바타. 그러면 틀림없이 나는 도대체 누구지라는 그거 철학적인 혼돈에 빠지는데 혼돈에 빠지죠. 근데 이 호전몽이라는 말을 그럼 장자가 왜 꺼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호전몽이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애매하다. 그 어떤 게 나인지 알 수 없다는 그 경계를 허물려는 의도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왜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려고 했느냐, 장자가. 결국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허물고 싶었던 건 그 시대에 팽배했던 성과 악의 구분, 미와 추, 옳고 그름의 경계를 좀 허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장자가 하고 싶었던 것은 자유죠, 자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좀 더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시대에 이걸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강의를 듣고 이 변화의 시대에 가상현실에 좀 적응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참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이 하나가 이제 코인, 가상화폐를 통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돈이 들어가야 관찰을 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의외였던 게 이 코인 시장이 24시간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뭐 100% 올랐다가 이게 주식시장이랑도 달라요. 거기 20만 원을 넣는 순간 24시간 나는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10,000원 벌고 하루는 10,000원 잃고 와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구속되는구나 이 안에. 그러면 이 틀림없이 이런 가상의 세계가 현실과 동등하게 될수록 내가 하나인데 내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두 군데가 되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더 큰 감금이다. 자유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NFT, 메타버스 해도 이런 미래학자들이나 또 앞을 미리 선점하는 선구자들은 굉장히 열광을 하는데 그 뒤에서 그걸 따라줘야 되는 대중들은 갸우뚱하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술과 함께 이 기술을 해석할 수 있는 철학적인 접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 당연하다.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 것. 이런 식의 좀 보듬어주는 그런 것들이 1번인 이유가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이민년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이 시대가 이 시절을 끌고 가요. 세계대전일 때 이민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거죠. 이 시대를 먼저 짚지 않고는 이민년이라는 시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운임보다 이걸 지금 코로나라는 그렇죠. 엄청난 이 혁명처럼 이게 바꿔놓는 현실이 엄청나거든요. 정말. 그래서 만약에 90년대 이런 코로나가 있어도 정말 큰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교육도 끊기고 지금처럼 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나서 그나마 뭔가 해결책을 찾아내고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이걸 약간 운명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죠.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건을 준 거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을 만든 거죠. 인생에 왜 엄청난 불행이 와서 살고자 하는 방향을 확 꺾어놨을 땐 얘가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람한테도. 근데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지만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꺾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금 너무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클로징 멘트였는데. 그랬어요? 예, 그 몸을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수행법 중에 하나가 역근이라는 게 있어요. 역근. 역근은
바꿀 역자 근육 근자. 내가 쓰는 근육을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호흡할 때 명상이나 단전 호흡할 때 숨을 꼭 참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역근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근육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들이마셨다가 멈출 수 있을 때까지 역근 이게 딱 가두는 거예요. 반대로 근육을 움직여서 멈추는 거죠. 그랬다가 숨을 탁 내뱉으면 어떻게 되죠? 숨이 온몸으로 더 세게 퍼지는 거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같은 거 받을 때 어루만져 주지 않아요. 뭉쳐있는 거를 막 세게 눌러버리죠. 그렇지, 막 눌러. 풀어버리는 거죠. 죽지. 그거를. 그러면 아주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몸이 풀리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뭔가 순탄하게 흘러갔었기 때문에 여기에 역근의 시기, 정신적인 역근을 준 것 같아요. 꺾이는 거. 그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지르죠. 그런데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정체돼 있던 걸 풀어주는 걸로 인식을 하면 몸이 이제 풀리는 거죠. 호흡이 되고 아팠던 부분이 낫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역근의 흐름이 아닌가? 시대적으로 어떤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밀어준 게 아닌가? 네. 올해는 한국에서는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대선. 개인에게는 되게 큰 영향들이 올 것 같아요. 금융정책 조금 바뀌고 뭐 부동산 정책 조금 바뀌어도 개인들한테는 영향이 크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년에 내가 어떻게 좀 투자를 할 것인지,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예측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운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운은 늘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당장 1, 2년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죽을 때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갈 수 있는 지식을 갖고 떠나야 되거든요. 운은 늘 그런 걸 암시를 해줘요. 이 운의 주기는 60년을 주로 보거든요. 아주 크게 봤을 때. 그게 넘으면 내가 이미 죽고 없기 때문에 60년을, 그걸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민년이 있었던 시기가 1962년이에요. 60년 전. 그러면 그 62년에 어떤 운의 흐름이 있었나를 보면 지금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반복이 되는 거죠. 62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경제개발 5개년이 발표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토지주택공사라는 게 만들어져요. 본격적으로 땅과 건물에 투자를 하겠다.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그 기관이 딱 서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그게 쓰고 나서 처음 한 게 뭐냐. 그 다음에 강남을 서울로 편입을 시키는 징조죠, 징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런 거 왜 하냐. 강남을 왜 서울로 편입시키냐. 그런 막 지능만 있는 곳라고 생각했으면 징조를 읽지 못한 거죠. 근데 그때 징조를 읽었던 사람들은 뭔가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겠죠. 그때 부촌이 신당동이었거든요. 평당 2만 원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뭐 집이 있고 그쪽에. 그런데 그때 강남 땅이 평당 4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원 주고 산다 그래도 이런 진흙밭을 왜 사냐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게 남 얘기, 옛날 얘기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막 들리지? 이상하네. 얼마요? 400원. 네. 근데 작년에 이제 평당 1억을 돌파했죠. 강남이. 얼마나 뛰었나를 보니까 25만 배가 뛰었습니다. 예. 60년의 주기 동안.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제개발 5개년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금 어떤 기관이 쓰는지를 보세요. 어떤 국토개발부가 쓰고 있는지 가상공간에서 쓰고 있어요. NFT 그거 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땅덩어리 하나에 뭐 15만 원 달라고? 이런 얘기 해요. 예. 쌍겨. 근데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거죠. 근데 60년 뒤에 모르죠. 25만 배가 뛰어 있을지 어딘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62년도에 또 뭐가 생겼느냐. 좀 체계화된 주식 거래소가 생긴. 자, 그때 주식 거래소에 하루 운영되던 돈이 얼마였냐? 100억이 안 돼요. 지금 얼마죠? 20조. 2,000배가 넘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62년에 그런 큰 변화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좀 어떤 운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떤 시작이 되겠네, 그럼? 60년 후까지. 디지털 세상으로 정말 많은 산업들이 옮겨가고 좀 부의 이동이 다 그쪽으로 지금 이미 막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떡하죠, 근데? 쫓아가는 사람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는 그거를 쫓아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쫓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처받지 않고 이 변화를 어쨌든 내 나름의 힘으로 쫓아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늘 세 가지 질문을 품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는데 첫 번째가 내가 무엇을 얻느냐예요.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많이 담론이 되죠. 새로운 생태계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무엇을 얻고 있느냐. 굉장히 다 여기에 꼽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쫓아가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못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의 어두운 편에서 또 다른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죠.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변화의 시기에 내가 그걸 얻는다면 그러면 난 무엇을 지켜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무엇을 버려야 되지? 다 갖고 갈 수 없어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까를 늘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강의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겠습니다. 한번 이제 오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글쎄, 제가 버려야 할 것? 왜냐면 그걸 얻으려면 사람은 주머니가 한계가 있습니다. 얻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약간 그 포도송이 쥐고 있는 여우처럼. 제가 버린 거 뭔지 말씀해 드릴까요? 네. 시간이요. 저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강의하면서 코로나 이후 지난 1년 반이 살던 중 가장 바빴어요. 가장 바빴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쉬고 즐기고 하는 거는 못했어요. 그걸 많이 버린 것 같고요, 제가. 그거는 진짜 교환한 거예요. 제가 막 교환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었죠, 선생님? 하나가 더? 지켜야 될 것. 근데 시간을 버리시면 지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꼭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게 뭘까요? 건강. 전 대표님 건강이 제일 걱정돼요. 네, 시간을 버리면 그래서 내가 속도를 내면 좋아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얻는 거에 속도를 조절해야 버리는 거에 속도를 조절하고 버리는 거에 속도를 조절해야 지킬 수 있는 걸 지키는구나. 또 어떤 뭐 가정적인 사람이라면 지키는 거에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키고 싶은 건 자유예요. 자유. 아까 얘기했듯이 샌드박스라고 코인에 투자했더니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샌드박스는 안 되겠다. 나는 자유를 지키겠다. 그래서 각자마다 다른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 만약 시간을 내가 놓는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이거는 잃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다 연동돼 있죠. 이게 서로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올해는 저는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버려야 되겠다. 벌어야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얻어야죠. 얻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죠? 그러려면 하긴 뭐 충분했던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정말 많이 달렸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시간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내가 균형을 맞춰서 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되는. 이러면 남이 얻는 걸 봐도 내가 지킬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얻는 사람은 내가 이건 왜 버리지라는 걸 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가치가 그렇게 훼손되지가 않죠. 근데 이런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년에 되게 중요한 게 우리를 이제 밀어주는 이 이민년의 운이 어떤 건지를 약간 동양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오행으로 따지면 임이라는 게 물에 해당되죠. 물. 예. 그리고 호랑이, 인이 목에 해당돼요. 나무. 임수, 임목. 예, 임수, 인목. 근데 이 물이 의미하는 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리고 이 목이 의미하는 게 우리의 활동, 실천이에요. 실천. 이 두 개가 조합이 돼 있는 게 올 한 해죠. 이걸로 봤을 때는 해가 엄청 활동적이고 막 창의적 활동이 일어나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순서예요. 아하. 정신과 행동이 같이 왔는데 그러면 정신이 먼저고 행동이 뒤냐 아니면 행동이 먼저고 정신이 뒤냐. 이게 이제 옛날 한자들은 위에서 아래로 쓰잖아요. 임인이라고 쓰는데 이 위에 있는 글자가 밖으로 드러내는 것. 사회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이 나무가 내 내면의 어떤 에너지 흐름이에요. 맞아요. 이걸 합쳐보면 내 스스로, 내 내면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움직여야 돼요. 활동하고 뭔가 경험하고. 그런데 그걸 밖으로 드러낼 때는 하나의 이념, 관념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걸 밖에서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모르게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면서 이걸로 뭔가 내 인생의 향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를 관념화시켜야 돼요. 정신화시키고 나만의 이론으로 만드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뭘 하는지 몰라 이 사람은. 근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작은 경험들이죠. 저같이 코인에 20만 원 투자해서 저 나름대로 이론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임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아내는 것. 이건 이제 논리에서는 귀납적 추리라고 하죠. 어떤 큰 전제 아래에서 내가 세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잘한 것들을 모아서 결국 이런 거였네 라는 걸 만들어내는 해. 이게 이민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해져야 될 것 같아요. 기분이.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마치 겨울에 따뜻해야 되는 걸 느끼는 것처럼 이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망설이지 말고 저는 네.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 업을 버리면서까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네. 작게 경험을 하면서 이 시대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거야.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저도 생각하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뭐랄까 각자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각자 철학적 정의가 없으면 매번 왜 너무나 그런 건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뭘 하고 있긴 한데 전체적인 상황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경험들을 또 나름대로 내가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큰 정의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흡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데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돈 좀 다 투자해도 될까요? 아주 중요한 내년에 금전은 투자는 네. 어떨까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해드리고 싶은 게 공부에 늘 세 가지 공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몸으로 하는 공부가 있고 머리로 하는 공부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공부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사실 몸으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경험을 해봐야 뭐 전기차 하는데 한 번이라도 가서 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전기 자전거를 사서 경험을 해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기술이 멀었다라는 걸 내가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NFT 책만 읽지 말고 조금씩 뭘 해보세요. 코인도 그런 거 투기하라고 하지 말고 뭐 10만 원이나 저처럼 20만 원씩 넣어서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이 몸으로 하는 공부죠. 그러면 몸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의문이 생겨요. 알고 싶고. 그게 머리로 하는 공부. 그래서 몸으로 하는 공부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마음으로 하는 공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늘 헛헛한 마음이 드는 게 몸으로 하고 머리로 하는데 마음 공부를 안 해요. 이 마음으로 하는 공부가 뭐냐면 어디 가서 뭐 기도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극빈층, 아주 기아 상태에 빠진 극빈층이 전 세계에서 2억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마음에 대한 공부예요. 나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내가 주식을 잘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내가 벌었으면 누군가 잃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것.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지? 그게 마음 공부거든요. 이 세 가지 공부를 균형 잡게 하셔야지 나중에 내가 큰 성취를 얻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감당이 되죠. 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고 교수님이신데 이야기를 해보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안 하고 몸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몸 공부만 해서 거칠어요. 이론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 공부만 해서 현실감이 없고 이 세 가지 공부를 이런 시기에는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공부도 그렇게 세 가지, 질문도 늘 세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되는 너무나 좋은 시기라는 거죠. 오늘도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새해가 열릴 때마다 아마 이 시간을 되게 기다릴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작년에는 그 은둔의 즐거움 책 쓰셨잖아요. 요번에도 책 혹시 네, 이번에는 예, 제가 또 1년 동안 좀 그래서 코로나 때 책을 2권이나 썼는데 그래요? 예, 관계에 대한 책을 네네. 써서 제목이 뭐예요? 이게 지금 가제가 관계의 안목입니다. 관계의 안목. 안목을 가져라? 네. 너는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은둔에 대해 썼다 갑자기 관계에 대해 또 했어요. 아, 다 중요하지. 네, 그래서 내년 봄에 4월, 5월쯤에 예,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겠다. 제목도 너무 좋다. 관계의 안목. 근데 결국 관계 안목도 쓰다 보니까 네. 시대를 읽는 안목이고 상황을 읽는 안목인 것 같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꼭 사람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현상, 사회 뭐 다 그죠? 이것도 되게 재밌겠네요. 저번에 저 은둔의 즐거움도 너무 좋았는데 이 책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큰일 하셨네요. 쉬면서 뭐 안 쉬었네. 뭐 이거 왜 뭐 나한테만 열심히 살았다고 난리. 사실 저도 시간을 버려서 몸이 아프면 우리 모두 다 참 인생 공평해요. 그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 잘 나가 부러워할 거 없어. 그 잘 나가는 만큼 두고 온 게 꼭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신기율 선생님 잘 풀리는 2022 정말 좋은 감당할 수 있는 힘든 일 뭐 다 이거 좋은 운에 속하는 거죠. 내가 그럼요. 힘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운이고 그래서 여러분 잘 풀리는 2022년 좋은 운 만드는 신년에 대해서 신기율 선생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새해 또 우리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위기.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위기를 거꾸로 해보세요. 기위죠. 기위. 예, 아무 말도 아니에요. 거꾸로 해도. 네네.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거꾸로 하지 마시고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위기는 위험할 위자에 기자도 위험할 기자거든요. 네. 위기가 되는데 그 기자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기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 기자에. 그래서 이 위기를 글자 그대로 위험과 위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험과 기회로 볼 것인지는 내가 얼마나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꾸로 하지 마시고 들여다보세요. 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신기루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는 정말 막 야 끝났어 막 이러고 신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또 잘 사시고 올 한 해 모든 좋은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꼭 깃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